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초대 손님은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토론 상대 최상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최부심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써주셨고요. 소위 우리나라 정점 찍었다. 확실히. 또 일부부터 지금 이 제목이 일부 제목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멸이 예정된 국가. 네네. 자, 이 책에서 다룬 웃을 상황이 아닌데 피크아웃 코리아 대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려가면서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가 예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수 기준으로 5,100만 명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인구수가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뭐 3천만 명대, 4천만 명대에서 3천만 명대로 가겠지만 그런 과정이 현재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좀 넣었고요. 특히 그 중에 뭐 부동산 문제는 당연하고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뭐 군대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눈에 보이는 지방 소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교나 학생 수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도 종전보다는 확실히 쪼그라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올리려는 내용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바꿔야 되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3부에 넣어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너무 제가 보기에는 시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현재는 고령 사회잖아요, 정의상. 그렇죠. 내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순간 아마 이런 피크아웃이라든가 저출산 이런 문제가 더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정책적으로도 움직임이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주는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 피크아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뭐 역시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상황이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출산이요? 네. 일단은 출산율은 얘기를 시작하면은 한국의 저출산은 어쨌든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는 작년에 0.7명대인데요. 재작년에 0.77이고 그 전년도에 0.81이었으니까 1년에 0.04명 정도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0.6명대로 내려갔고, 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2월 역사상 최저 출산이 나왔어요. 네. 오늘 나왔는데. 그런 1월도 걸 보면은, 그렇고 2월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1월 역사상 최저, 2월도 2월 역사상 최저. 네, 앞으로 뭐 계속 최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그 인구수가 유지되는 출산율은 2.1명인데 예. 2.1명은 지금 전 세계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는 2.1명입니다. 네. 다만 주요 OECD 국가는 1.6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민 등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네. 한국은 1.3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6, 7년간 급격히 0.7명대로 내려갔고 올해는 0.6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민자의 수도 그에 비례해서 매년 폭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이민자를 받아들일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수 감소는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감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구 감소의 원인을 가끔 이제 물어봐요. 특히 그게 집값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집값 때문에 인구 감소한다. 네, 그런 해석과 저출산의 현상을. 네, 저출산이 뭐 집값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려보면 정확히 역상관하거든요. 네. 주택 가격이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오르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올랐잖아요. 출산율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수평으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매칭이 돼요, 그게. 그래서 상관성 그리면은 마이너스로 거의 뭐 1 육박하게 나오니까 네. 이게 뭐, 근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꼭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 저출산에 대한 원인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실 때 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부동산을 전공하면 부동산적으로, 그 다음에 보육 문화 서비스를 다루면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등등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 채널에 제가 저출산 관련 영상들을 자주 올리는데, 거기에 답들이 좀 댓글을 통해서 답힌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근본적인 저출산 이슈는 결국 우리 인간은 점점 긴 생애 주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긴 세계 주기를 살아가야 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자본을 벌어들이는 기간은 통상 30세부터 60세까지 기간이고, 이건 계속 좁아지고 있고, 반대로 자본을 써야 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의 이제 출산 기간의 그 공포는 어차피 30세부터 소위 45세까지 그 앞에 전반부 15년, 그러니까 30년 일할 건데 그 전반부 15년에 이제 결혼, 육아, 출산 이런 거를 온통 다 하는 선택지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런 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30년 동안에 내가 또 나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이 벌어들여야 되는 평생 소득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은퇴 이후의 삶까지 고려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연금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것도 넣었는데, 프랑스가 출산율이 실제로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네. 내려가다가. 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족수당, 그 다음에 연금제도 등등을 활용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던 만큼, 우리도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한국보다 집값이 더 높아도 출산하는 나라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높은 것만이 저출산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저출산의 원인은 아니다. 네. 예, 상관관계는 있지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높은 집값 때문에 출산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저출산 현상이 나온 것이지, 집값 때문에, 높은 집값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야기된다라고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네. 그럼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러면은 출산율을 높여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 집값을 대폭락시킬 거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뭐 언론사에서 했던 그 출산율과 부동산 포럼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차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딱 두 번 이렇게 2000년부터 24년간 이렇게 간 차트랑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온 차트가 정면에 딱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거 주택 가격이랑 출산율이랑 정확히 역상관이고, 그러면은 지금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은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보다 PIR이 더 높은 나라,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호주 부동산 시장 관심 많은데, 호주 부동산 시장 한국보다 더 헬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호주조차도 출산율이 1.6배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명목가액 말고 소득으로 더 높아도 출산을 하고, 이게 무조건 영향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 주택 가격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나오는 현상이에요. 통계를 보면은 나름 꽤 의미 있게 나와요. 근데 결국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경제적인 이슈를 생애주기 전체로 확장하면은 결국 우리 생애주기 전체의 경제 문제가 출산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되게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정말 우리보다 집값 상승세가 더 강한 뭐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소위 출산율이 높고요. 네. 또 22년, 23년, 24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인데, 그런데도 출산율이 또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상관관계도 확실히 있다라고 규명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출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무조건 저출산의 이유다라고 규명하면 저출산의 대책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특히 네. 말씀하셨던 연금제도 개혁이라든가 그런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사실 이 저출산 현상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출산하는 삶이 출산하지 않는 삶보다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집값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린 것이라고. 혹은 성향이나, 혹은 이 소위 MZ세대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의식이나 문화 자체가 저출산을 원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요인들이 맞물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자본주의가 저출산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도태되게 되면은 결국 국가로부터 이제 보조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이미 자산이 있지 않고서는 노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본을 벌어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N잡을 하는 이유는 내가 A라는 회사와 노동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받지만 시간을 또 쪼개서 다른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개인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가동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해지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게 퍽퍽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간은 24시간 고정돼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꼭 무언가를 버는 데 써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은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거는 벌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무가치하거나 저가치하다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네. 일을 하면은 돈을 버는데 가족이랑 노니까, 친구랑 노니까, 사실 저희 친구끼리 그냥 낄낄거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친구 다 필요 없다, 뭐 나만 어떻게 생존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최대한 써가지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생산해내서 계속해서 자본을 취득하고 그 자본을 불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매몰되게 되면은, 네.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는 그거를 종용하죠. 왜냐하면 자본 없이 소비가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느 부분 약간 보조받는 그런 사회인가, 아니면은 나 혼자 완전히 그거를 다 조달해야 되는 사회인가로 봤을 때, 네.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개인이 조달해야 되는 그런 정도와 비중이 가장 많은 사회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각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도 없이 막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처음 젊었을 때는 그 소위 몰입해서 돈 버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랑 보내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돈이 안 벌려서 큰 의미가 없다 손 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영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 돌아가시거나 막 건강 안 좋아지거나 그 다음에 더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시간의 가치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게 가치가 커요. 돈을 벌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게 가치가 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중간 이후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의 가치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 생각하고요.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각박하다고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낳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낳는 게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낳은 게 훨씬 더 큰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비교하고 보여주고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네, 그래서 막 너무 그러니까는 그 자본주의에 지금 좀 매몰돼 있다. 그리고 매몰될 수밖에 없도록 한국의 시스템이 좀 각박하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고,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약간 연금이었고, 결국 뒤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죠. 내가 막 뭘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살아야 되는데, 네.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긴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요즘에, 네. 회사도 오래 못 다니잖아요. 네. 회사도 오래 못 다니니까 막 어떻게 하면 오래 다녀야 되냐. 그리고 저희 같은 분은 이제 제도권 다니다가 좀 나와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인들이 연락도 많이 오실 텐데, 제도권 다니는 지인들도 저 같은 사람 보면서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소위 인생 2부를 너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인생 2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결국 지금 다니는 회사 그렇게 빡시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유가 어딨냐 이런 거고 여유도 없는데 뭐 거기서 애는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네. 네. 정말 이렇게 저출산,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 그것을 야기한 그 배경 너무나 많겠죠. 근데 우리 최부심 채널의 또 대표님이신 우리 최상욱 대표님은 집값이 저출산의 이유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저출산을 만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를 보살필 수 없는, 소위 각자도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각자도생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느냐라는 그런 논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인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하나가 지금은 인구의 증감을 가지고 논했지만 네. 그 다음 하나 논해야 될 게 인구의 이동이에요. 아, 네. 수도권으로의 인구의 유입이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도 우리 피크아웃 코리아 최부심 자꾸 최부심이라고 하네요. 네, 최부심 좋아요. 네, 네, 최부심님 혹은 최상욱 대표님, 네. 이 채널의 대표님으로서 이 책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좀 짚어주셨어요. 네. 이 수도권 과밀화로 결국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붕괴되고 또 지방은 지방 소멸로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부분이 이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관점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출산도 그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한국 내에서의 인구 이동을 사회적인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방에서 출생한 인구가 성년이 되어서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전입 들어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서울로 들어왔다가 서울에는 비아파트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한 주택도 많은데 왔다가 어느 정도 직장을 갖고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사회 전체 연령대별 그 사회 이동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기만 하고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유입되기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2,600만 명인데 네. 총 인구의 50% 넘는 수치이고 수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그런 높은 인구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도시 구조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그런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일자리 없는 거는 저는 책에도 썼지만 결국 지방에 좋은 대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좋은 대학교가 없어진 거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는 많은 국공립대들이 탑 10 학교가 다 국공립대거든요. 네. 도쿄 무슨 지역별로 쭉 있는데 그 다음 돼서 와세다나 게이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순위도 인서울대학교, 비서울대학교 이렇게 네. 이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서울대학교만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사회 회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학력 순위도 완전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기네 지역의 대표 학교를 그 학력을 유지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된 그 과정들을 사실은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결국 교육에서부터 좋은 인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지방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수도권에 만들어지고 그 지방에 있는 고학력 대학교들의 위상을 인서울 대학교들이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네. 예전 인서울 대학교들의 위상은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인구 이동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수도권 들어와서도 고통스러워요. 네. 왜냐하면은 수도권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1핵 도시권이라고 이제 도시공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1핵 도시권은 특히 서울 특정 지역에 그 일자리가 아주 과밀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소위 강남으로 계속 통근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의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을 이제 장악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처럼 멀더라도 그 재택근무가 굉장히 생활화되게 된다면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만 한국은 또 재택 문화가 도입이 잘 안 됐어요. 네. 일부 IT 업계만 잠깐 쓰고 이제 IT 업계도 요즘 다시
다 불려고 난립니다. 네. 여의도도 작년부터 다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다 들어오고. 네. 결국 우린 다시 또 통근통학 해야 돼요. 그럼 통근통학 해야 되는데 편도 기준으로 뭐 45분, 왕복 90분 이상 걸리니까 이제 시간을 날리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다루시는 이거의 큰 컨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15분 안에 도보나 자전거 등 간단한 교통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생활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목적지, 병원, 일자리, 집, 편의시설, 쇼핑시설, 레저시설, 공원 이런 것들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다밀도 대형 도시를 추구하는 게 이제 현재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밀도가 아니라 대형화된, 거대화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방에서 나와서 수도권 와가지고 이 과정에서 또 시간 부족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도 결국 다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고 시간이 부족하면 저출산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현 상태에서도 이거를 굳이 막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한테 GTX 같은 거 강남 연결하는 거 그런 프로젝트 쓰면서 너네 뭐 강남 더 편하게 가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 일획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출산 이런 식이라면 저출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수도권 과밀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출산을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되고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고민할 거리 중에 또 책에서도 의료 시장, 네. 의료 부문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의료도 똑같아요. 그 소멸하는 지방 도시로 갈수록 의료 서비스도 소멸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은 지방도시 의료 서비스 소멸이지만 좀 지나면은 수도권 외곽에서도 의료 서비스 소멸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관들도 원래 1차, 2차, 3차 병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2차 병원은 다 망했고 1차 다음 거의 곧바로 3차예요. 그래서 1차, 3차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3차는 메인 빅 병원들 이제 빅5, 원래 빅4, 빅5 이랬는데 그 빅 병원들이 막 분점 내면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빅5 뺀 나머지 3차는 또 망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요즘 뭐 구세권이 아니고요. 빅5 의세권이냐 아니냐가 네. 의료 서비스 있고 없고인데 의료 서비스는 장래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핵심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몇몇 대형 의료기관이 커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나머지는 완전히 뭐 우산이 없는 거예요. 비 네. 엄청 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진짜 문제죠. 예. 네. 그러네요. 의료 서비스마저도 소위 그 안에서 산업 내에서 양극화가 이어지고. 네.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방에서는 뭐 지방에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뭐 더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네, 의료기관 자체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개인이 모두 다 조달해야 되는 게 거의 100% 조달하는 경우가 나라가 없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100%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게 거의 완전 준사회주의라고 봤을 그렇죠. 때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냐고 보면은 나라가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예.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에 의료 서비스가 없다면 나라는 의료 서비스 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데 네. 그럼 뭔가 지금 돌아가는 느낌은 뭐 의료 서비스 없어지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은 KTX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이 책에서도 네. 뭐 여러 해안들, 대응 전략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 시장의 어떤 일종의 붕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